일부 진행을 맡은 이경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간의 논의와 맥락을 바탕으로 인천시립미술관이 나아갈 방향성과 과제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일부에서는 도시 인천의 미술사적 배경과 공간 비전, 그리고 열린 미술관의 의미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점을 나눴습니다. 이제 2부에서는 접속 지역, 포용 공간, 후발 주자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미술관이 도시예술 생태계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보다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은 오랜 시간 항만과 항공의 접속 도시로서 유동적이고 개방적인 문화 정체성을 형성해 왔으며, 이러한 배경은 인천 시립미술관이 지향할 문화예술의 지형로와도 밀접하게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세 가지 주제 발표와 지정 토론을 통해 미술관이 예술, 도시, 시민과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모색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단하게 이제 인천이라는 인천시립미술관의 어떤 역할 뭐 이런 거라고 들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광범위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인천시립미술관이라고 했을 때 지역적으로 한계가 있잖아요. 인천이라는 어떤 지역의 한계, 그리고 뭐 서울, 경인 지역 뭐 이렇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지역도 되게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 한국을 대표하는, 아니면 그 21세기 어떤 새로운 어떤 신냉전 구도, 그 포스트 글로벌을 대표하는 그런 어떤 패러다임을 대표하는, 새로운 시대의 어떤 패러다임을 대표하는, 그리고 그것을 리드하는 어떤 미술관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20세기에 지금 들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가장 이제 아시아에서 대표적인 미술관이라고 하면은 모리 미술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리 미술관이 얼마 안 됐어요. 2003년이죠. 이 모리 미술관은 콜렉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모리 재단 자체가 그 건축회사라서 르꼬르비지에 작품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전부 다 위작으로 판명이 돼가지고 오너가 콜렉션을 전혀 안 했죠. 그래서 이제 도시개발 계획의 어떤 일부로서 이제 모리 그 록봉기 그거 이제 짓고 미술관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그 모리 미술관 같은 경우는 2003년도 정도에 만들어졌을 겁니다. 만들어지고 그야말로 어떤 일본 도쿄도의 어떤 밀레니엄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역사가 한 20년 좀 넘죠? 밖에 안 됐고 콜렉션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시아를 대표하는 미술관이 됐어요. 어느 날 순간 만들자마자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그 이제 전략이 뭐 있느냐 하면은 만들자마자 탑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프닝 때만 이제 200억을 쓰고, 그 전시 외에도 이제 전 세계 200여 명의 기자들, 미술관 관계자들, 뭐 관장들을 다 불러서 퍼스트 클래스 다 불러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오픈하자마자 이제 탑 클래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콜렉션이 없으니까 큐레이터 위주의 미술관이 된 거예요. 그에 비해서 삼성 같은 경우는 보십시오. 수조 원대의 콜렉션이 있어요. 그 콜렉션이 수조 원대인지 10조 원대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역사도 되게 오래됐죠. 하지만 거기는 삼성 같은 경우는 그 오너, 콜렉션 위주로 이제 가니까 삼성의 큐레이터가 누구인지 디렉터가 누구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죠. 세계미술계에서는. 홍나이밖에 모르죠. 하지만 그 모리 미술관의 관장은 전 세계를 누비고 있죠. 탑 그걸로.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겁니다. 전략적으로 우리가 모리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 하나.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가 이제 뭐냐 하면은
테이트 모던 경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포스트 89라고 얘기하죠. 그 어떤 디지털 테크놀로지 그리고 사회주의의 몰락이라는 어떤 글로벌리즘과 디지털 테크놀로지 요 두 가지로 되는 어떤 밀레니엄 아니면은 포스트 89 시대를 대표하는 미술관으로 요 테이트 모던과 모리 그리고 M 플러스 정도가 있을 수가 있죠. 이것이 이제 최근에 이제 그 2000년대에 지어진 미술관인데 요 세 미술관이 지금 그 아시아와 유럽 미술의 문맥을 그 맥락 콘텍스트를 다 리드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인천 시립미술관 같은 경우는 진짜 우리가 지을 때 인천 시립미술관의 정체성을 담겠다, 뭘 담겠다 다 좋은데 조금 더 개관전부터 압도적이고 글로벌한 탑 뮤지엄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테이트 모던 같은 경우도 영국 정부의 밀레니엄 프로젝트에 따라서 면밀하게 계획된 거죠. 테이트 브리튼 같은 경우가 영국 미술 전문 컬렉션을 했다면은 글로벌하고 국제적인 미술관을 목표로 영국 정부가 밀레니엄 문화 프로젝트의 핵심으로 계획한 것이 테이트 모던이고 이것도 이제 개관하자마자 글로벌 탑을 찍었죠. 이 처음부터 이제 글로벌 탑이 아니면은 B급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B급에서 시작을 해갖고 A급이 되기에는 20년, 30년이 걸려요. 엄청나게 홍보 비용과 인력과 시간과 돈이 낭비된다는 거죠. 차라리 그리고 B급에서 시작해서 A급이 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처음부터 탑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여기 계신 이제 인천의 미술 관계자분들께서 인천 시립미술관을 만든다가 아니라 요 테이트 모던과 M 플러스 그리고 이제 모리가 20세기 초에 그 글로벌 패러다임을 대변하는 미술관이었다라면은 지금은 이제 신냉전 시대고 그 완전 새로운 어떤 그게 됐지 않습니까? 한 30년 만에 이런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어떤 리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미술관을 만든달라. 그래서 이제 거대하고 웅장한 상상력과 글로벌 비전을 가지고 인천 시립미술관을 기획을 합시다. 라는 거고. 인천은 그 하늘길과 바닷길이 다 가지고 있는 아주 콘택존으로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는 21세기에 들어서 유럽보다 큰 경제력과 미술 시장을 가지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이런 것들을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M 플러스 같은 경우가 결국은 이제 중국의 WTO 가입으로 홍콩이 이제 한순간에 이제 전시사람의 메카로 등장을 했다가 그곳에 이제 꽃이 이제 M 플러스였죠. 그러다 그냥 몰락의 길을 걸었죠. 인천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럼 왜 인천이 왜 이런 시립미술관이 왜 이런 기회를 가졌느냐 하면은 서울시립이나 국립현대는 못해요. 구조적으로 지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안 좋은 구조가 한국 미술계에 있는 게 그게 뭐냐 하면은 그 큐레이터들이 너무 보수화됐어요. 그리고 공무원화됐습니다. 정년제예요. 공무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동일한 어떤 그 전시가 컨셉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주 훌륭한 외부 기획자가 그 좋은 전시 아이템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립현대 서울시립에서는 절대 전시를 기획하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폐쇄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새로운 시스템으로 만들자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죠? 거기 있는 큐레이터들이 공무원화된 큐레이터들이 노조 등을 통해 가지고 그걸 결사적으로 막는 거죠. 지금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국립현대라든지 저는 그렇게 되게 비관적으로 봐요. 국립현대, 서울시립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거의 불가능한 어떤 그 미로성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폐쇄적이고 세팅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진짜 바보같이 놓은 거예요. 진짜 바보같이 놓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미술관은 항상 그 새로운 아이디어와 어떤 창의적인 생각들이 들락날락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예 못 들어가게 담벼락을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미술관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천시립미술관을 만들 때 아예 처음부터 압도적인 글로벌 탑 미술관을 지향을 하고, 상승의 그 글로벌한 비전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아주 개방적이고 국제적이고 전문적인 큐레이터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 이걸 구축을 못하면 인천시립미술관은 그냥 지역미술관의 하나로 그냥 전락해요. 인천시립미술관은 서울시립미술관의 아류가 되고 국립현대미술관은 아예 따라가지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으로 한다면은 인천시립미술관은 국립현대를 개관하자마자 바로 따라잡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한국 문화의 어떤 새로운 어떤 저력과 기반을 닦는 일이고, 그걸 시작을 하자라는 거예요. 똑같은 패턴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도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한국에서 한 대여섯 군데의 미술관 건립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거 아시죠? 충남도립, 경북도립, 뭐 여기 인천시립 뭐 이렇게 있는데 다 똑같아요. 그 상상력이나 준비하는 거나 지역성이나 지역미술사 연구하는 거나 공간 아카데미 얘기하는 게 다 똑같아요. 아무런 비전도 없고 한국 미술계의 국립현대나 이런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지금 어떤 세계관 어떤 그 시대성의 어떤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그걸 리드하는 미술관을 만들겠다는 아무런 비전도 없습니다. 그냥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만들어주지 마시고 인천시립미술관은 진짜 진취적인 어떤 생각을 가진 외국 큐레이터들이 자유롭게 들어와서 펼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합니다. 그 한국은 독일에 이어서 가장 많은 미술관을 가진 나라지만 모두가 종이 호랑이와 같습니다. 국내형에 머물고 있죠. 100% 내국인으로 구성된 인력 구성과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큐레이터리얼 구조, 정년제 정규직에 기반한 공무원화된 경직된 큐레이터 시스템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인천시립미술관은 신생미술관으로 이런 단점을 우리가 세팅만 제대로 하면 단번에 극복할 수가 있어요. 이걸 극복한다면 단순히 국립현대미술관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술관 인력을 국제적으로 개방하고 최소한 30%를 외부 큐레이터가 전시 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다면 인천시립미술관은 개관과 동시에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리딩 미술관으로 자리매김할 수가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맞는 어떤 시대적인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를 리드할 수 있는, 그리고 몰이라든지 그 테이트 모던이라든지 그 엠프러스가 20세기적인 어떤 밀레니엄의 어떤 시대성을 가지고 있다면은 디커플링 되고 반세계화되고 신냉전의 어떤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에 들어선 지금 또 새로운 비전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미술관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천시립미술관을 개관 전부터 글로벌 탑 미술관을 만들자라고 이렇게 좀 제시를 해주셨고요.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점, 특히 이제 국내의 공공미술관의 그 운영의 문제점들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무원들로 구성된 조직에서 어떻게 그 새로운 창의력, 또 새로운 어떤 돌파구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고 질문해 주신 부분은 저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미술관의 지향점을 이제 외국의 유명 미술관들 중에서 특히 일본의 모리 미술관, 영국의 테이트 모던, 그리고 홍콩의 엠플러스 이 세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시사점을 얻자라고 그렇게 또 제안을 해주셨고요. 세계 최고의 미술관 당연히 만들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또 다른 미술관과 좀 차별화되는
독보적인 미술관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이제 근본적으로 좀 갖게 됩니다. 가장 큰 이제 현실적인 걸림돌이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경직된 뭐 큐레이터 시스템, 뭐 공무원 조직, 뭐 이런 부분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이 근데 한계이면서도 또 하나의 강한 특성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러면은 공공미술관에 여러 가지 제한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차별성을 추구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이제 질문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세금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받는 여러 가지 뭐 시의회라던가 이런 쪽에 이제 감사와 견제, 감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또 감시도 하나의 중요한 특성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고려를 할 때 과연 이제 기존의 공공미술관의 한계를 극복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돌파구를 좀 찾을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시립미술관 또는 이제 공공미술관의 특성을 완전히 벗어나지 않는 한 정말 획기적인 돌파구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네, 이런 또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 미술관이 그 수장, 전시, 교육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또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뭐 모리미술관이 수장품이 없다라고 하셨지만 또 우리 국내 법규상 이제 미술관에 등록을 하려고 하면 수장품이 또 100점 이상 최소한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나중에 인천미술은행과 또 연계해서 뭐 이렇게 운영을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네, 이런 여러 가지 그 전제 조건들 또 공공성 이런 부분들을 함께 좀 고려를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예시로 들어주셨던 이런 뭐 M+와 테이트 모던과 모리미술관의 각각의 장점들은 분명하죠. 그러면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인천 시립미술관은 이 세 기관을 참고를 하는 거에서 좀 더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축을 하게 되는 미술관이기 때문에 기존의 그 어떻게 보면 도심재생 한 일환으로 포함이 됩니다만 건물을 새로 짓는 거죠. 그랬을 때 모리미술관도 참고가 가능하지만 저는 같은 도쿄에 있는 국립신미술관 사례가 더 참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또 추가 예시로 들어드렸던 이제 듀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부했던 이제 독일에 있는 라인 강변에 오래된 이 산업 도시였는데요. 여기가 이제 그 철강 산업이 좀 쇠퇴하면서 낙후돼 있다가 문화예술을 통해서 도시의 이미지를 개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라인 강변에 원래 항구였는데 이걸 이제 일종의 컬처 포트 이런 식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해서 현재까지 활동을 활발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들은 더 많이 있죠. 오스트리아 린츠라고 하는 도시도 역시 도나우 강변에 있는 공업 도시였는데요. 이게 큰 어떤 변화점을 갖게 된 게 그 아르스 엘렉트로니카 센터라고 하는 미디어 아트를 위한 연구센터, 전시센터, 교육센터를 1990년 전후에 이제 신축을 하면서 문화예술에 1년에 한 번씩 전 세계의 미디어 아트 관계자들이 모이는 그런 일종의 메카의 성격을 갖게 됐습니다. 그 비슷한 도시로 이제 독일 라인 강변에 있는 칼스루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ZKM이라고 하는 미디어 아트 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역시 미디어 아트의 중심지로 그렇게 자리매김을 하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기존의 공업도시, 산업도시의 이미지를 문화예술로 변신한 그런 도시들은 많이 있죠. 근데 우리 인천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항도시, 근대 산업도시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도시들을 좀 참고를 해서 접근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간적인 부분을 보면은요. 일단 항구 쪽하고 연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포인트들을 우리가 좀 연결을 해야겠다. 지금 이제 미술관이 들어갈 사이트는 정해져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구도심의 아트 플랫폼 그리고 원리 영종도에 우리 국제공항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아트포트 형태로 개발을 하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좀 말씀해 주셨지만 미디어 아트, 로봇 예술, AR
VR, 뭐 게임 아트 이런 이제 미래형 콘텐츠 또는 이제 산업과 연계 가능한 그런 콘텐츠들을 좀 포괄하는 다양성을 좀 추가하면 좋겠다고 하는 거고요. 열린 아카이브를 지향하는 시민 친화적인 그런 공간으로 설계를 해서 이런 이제 야외 조각 작품 전시도 가능한 아트 스퀘어나 그리고 도심에 있는 여러 가지 공업 시설들을 활용하는 그런 프로젝트들, 그리고 시민들이 직장 때문에 미술관에 자주 올 수가 없는데 저녁 시간에 미술관에 참여할 수 있는 뮤지엄 나이트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서 참여율을 좀 높이고 시민 친화성을 도모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도 좀 첨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그 아트포트 또는 뭐 에어포트, 아트 플랫폼 다 사람들이 모이고 흩어지고 확산하는 이제 그런 공간의 특성으로 명칭을 정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새로운 미술관도 그 세계를 연결하고 젊은 세대와 또 기성 세대를 연결하는 그런 연결점으로서 역할, 네트워크의 어떤 중심점으로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지혜와 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경험들이 함께 모여서 발전적인 방안으로 그렇게 전개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0분이 다 돼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에 건립될 인천시립미술관의 특수한 정체성, 어떤 미술관의 가치를 어디다 두어야 할까라는 생각에서 포용성이라는 단어, 개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사회적 공공행위자로서의 미술관이라는 부제목으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선 포용이라는 그 단어 개념을 생각을 했는데요. 이것은 그 이질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며 관용하는 태도입니다. 미술관에서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작품들이나 작가군은 굉장히 주체적인 자의식이 강한 편이고, 그러나 그 이외의 언더그라운드 작품들과 미술관계 전문가들께서는 주로 이제 좀 뒤에 머물러 계시는, 그리고 특히 관객들은 타자라는 관점에서 거의 그 의견을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불어 과도하게 실험적인 작품들이나 또 미술계 바깥에 있는 관객들은 거의 타자처럼 간주되기도 하였습니다. 내 미술관은 사실 작가나 작품 그리고 모든 레벨의 관람자들과 연결된 열린 예술기관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미술관은 근본적으로 공공성의 실천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 행위자이자 공적인 문화교류의 소통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대 이후 미술관의 예술행정은 해당 기관의 주도적 이념에 따라서 일방향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관람객들의 참여는 또 관심은 소외되고 그저 사후의 피동적 상태로만 미술관 운영에 접목되곤 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서 출발해서 포용 개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했었고요. 또 새롭게 설립될 미술관이 주목해 보아야 할 사회적 가치라고 생각했습니다. 20세기 국공립 미술관들의 운영이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환원이 되는 차별적 수행성을 보여왔었습니다. 근데 그건 일종의 문화 엘리트주의라고 할 수가 있고요. 무시되던 지역 커뮤니티의 의견 수렴이 이제부터는 중시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들의 다양한 문화예술적 관심사도 품어 안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포용적 공간으로서의 미술관 개념을 앞세웠습니다. 사실 동일성보다는 타자성의 가치를 지향하는 미술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술관의 포용력은 곧 관용의 힘입니다.
따라서 동시대 미술의 다양한 현상과 이질적 표현들에 반발하기보다 그 타자성, 낯선 차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필요합니다. 이 포용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으로 수렴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관심을 바깥 주변부로 확장을 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를 보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인데 미술관은 이 포용성에 의해서 타자성을 지향한 결과 방대한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고 미술계 전체 흐름 위에서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미술관에 대한 새로운 사유와 경험을 가능케 하는 포용적 공간.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이 담론적 글 안에서 레비나스의 타자 철학과 데리다의 후기자 규조 환대 관화에서 언급되는 포용과 관용의 사유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또 이들 사유 두 학자들의 사유 개념을 예술 이론에 편입하고 또 실천적으로 실행한 이론가가 니콜라 부리오입니다. 부리오의 관계의 미학은 지금도 자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레비나스 타자 철학은 배제되어 오던 타자를 우선 중심에 두고 수고해 보자는 뜻입니다. 자아가 주체인 자리에 타자를 용인하고 타자의 낯선 가치들을 인정하고 허용하자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하죠. 그동안 미술관은 미술 행정과 전시 기획에서 중심 주체주의를 차지하면서 자기 동일성의 순수 본질주의 정책에 매진해 왔습니다. 이걸 비판적으로 되돌아보자는 것이고요. 그래서 필요한 그 이론이 타자성입니다. 타자의 견해와 표현을 수용하는 포용력 있는 기획은 획일화된 미술관 정책에 균열, 틈을 낼 것이며 이로써 충분히 진취적이고 진보적인 전복의 기회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동안 고착화되었던 20세기 전시 기준 등이 녹아나면서 유연한 상태에서 중심에 그동안 저항했던 작업들을 배척하지 않는 가능성을 열어놓을 것입니다. 또 미술관 입장에서는 이로써 굉장히 넓은 작가 스펙트럼, 작가 리스트의 깊이와 폭을 더하게 됨으로써 기획의 운심폭을 넓히고 관람객들에게는 매우 참신한 관점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레비나스 사회에서 핵심인 타자는 주체의 변화 가능성, 미술관의 변화 가능성을 알리는 것인 이론입니다. 레비나스의 비유에 의하면 타자는 내가 모르는 익명의 얼굴이고 미술관 주체자의 관심을 확장시켜 변함없이 확고부동하게 흘러오던 그런 미술의 흐름을 거스를 수 있게 하는 변화의 담보자입니다. 타자를 받아들이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자신의 바깥을 바라볼 수 있고 자신 바깥의 무한하고 변화무쌍한 세계를 끌어안을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타자를 받아들이는 주체는 타자를 자신의 표상으로 삼음으로 인해 낯설어 쉽게 인식 안 되는 타자, 즉 자아로 환원될 수 없는 무한자, 이건 용어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재단하고 지배하던 그런 폭력적 그릇됨에서 벗어나 타자를 환대하고 교류를 존중하는 태도로 관계하게 된다고 합니다. 타자는 불균형한 권력의 지배 대상이 아니라 평등한 관계의 대상으로 간주되기 시작합니다. 타자 혹은 다른 말로 이질적인 것들에 대한 이해는 이성에 앞서고 오히려 이성보다 강한 감성, 감수성의 힘을 통해서 인지가 됩니다. 이 예술 작품이 곧 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타자는 이성으로 완벽하게 판독할 수 없는 것, 희미하고 불투명한 존재이고 자기동일화, 바라보는 자의 자기동일화가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매번 전시마다 관객 참여로 비로소 작품의 의미화가 달성됩니다. 이런 점에서 레비나스 사유는 미술관의 작품들이 타자의 정체성으로 걸려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항상 규정 불가능한 타자의 얼굴로 관람자에게 말을 건넨다 볼 수 있습니다. 환대의 공간으로서의 미술관입니다. 사회적 공공행위자로서 미술관은
여러 층위에서 다양한 이질적 타자를 수용한다는 측면에서 환대의 공간이라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후기에 내리다가 환대에 관하여서 밝히고 있는 것도 사회적 교류와 소통,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질적 타자를 포용하는 관용에 갇히는 태도입니다. 특히 미술관이 여러 상이한 작가들의 이질적 작품들을 배타적으로 분류 혹은 배제하기보다 그 개별적 특이성을 발견하고 강조하며 새롭게 가치 매김에 몰두하는 것은 환대의 예술적 의미를 더 명확히 드러내는 일입니다. 미술관은 작가를 초대하고 이어서 관객들도 초대하며 자신의 공간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작가의 예술 세계가 미술관 공간에서 최적의 상태로 펼쳐지도록 돕고, 다른 한편으로는 관객들이 그 공간 안에 들어와 작품을 향유하며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미술관은 상호 이방인인 이들 두 양자의 매개체이고, 자신의 주인성에도 불구하고 미술관은 자신의 공간을 타자에게 기꺼이 내어주면서 예술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소통이 가능한 최대치로 달성될 수 있도록 환대합니다. 그런데 미술관의 이 같은 환대가 단순히 물리적 공간 개방 문제에 머물진 않습니다. 여기 지금 인천 지역의 커뮤니티의 정신, 문화적, 역사적 교류를 통한 긍정적 에너지 상승을 일으켜 공동체적 삶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여기서는 미술관의 포용적 환대가 어느 범위에 놓일 수 있는지, 만일 인천시립미술관이라면 어느 선까지 환대의 제의를 할 수 있을지를 미술관이 이제 스스로 정리해 둘 차례입니다. 이것이 곧 미래 미술관의 아이덴티티를 결정하는 1차적 사항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데리다에 의하면 두 가지 환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환대와 조건 있는 환대인데요. 이것은 순수한 환대는 우선 조건이나 규칙 없이 타자를 무제한으로 받아들이는 환대 형태이고요. 현실적 환대는 타자에게 자신을 내어주되 타자가 누구인지 또 지금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우선적으로 질문하는 제한된 환대 형태입니다. 만일 전자의 환대가 무한한 개방성과 수용성을 가진 이상적 환대라고 한다면 후자는 현실적으로 그런 환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환대의 대상에게 계약관계적 타자 지위를 부여하며 미술관의 권위와 질서에 도전하는 정도를 가늠할 수 있게 되죠. 인천시립미술관의 정체성을 이제부터 어느 정도 확립하고자 한다면 미술관 공간의 환대를 어느 지점에 맞출지 미리 가늠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에서 말한 두 가지 환대 형식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즉 그 두 형식 사이에 무수한 단계들이 있을 것이며, 그 단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전시마다, 기획마다 항상 유동적으로 오갈 것입니다. 대체로 이상적 환대로 다가갈수록 미술관은 훨씬 더 실험적이고 혁신적이고 개방된 미술관의 입지를 다지게 됩니다. 그런데 환대의 대상인 타자는 이 환대의 틀을 넘나들며 얼마든지 무모한 시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발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미술관의 주인성이 이런 절대적 타자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대처할 힘이 있는가가 이제 문제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술관이 포용적 공간 내에 이질적 타자에게 제한을 두고자 한다면 대상을 계약관계적 이방인으로 간주하는 조건적 환대 형식이 유효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술관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역사가 깊어질수록 미술관이 굉장히 경직될 우려가 있습니다. 타자를 완전하게 수용하지 않고 규칙과 규범에 따라서 제한된 환대를 제공하기 시작하면 또한 그것도 문제일 것입니다. 관계의 네트워크입니다. 니콜라 브루요의 관계 미학은 관객들이 미술관 현장 참여,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참여라고 했어요. 파티시파시옹은 사실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그냥 신고 들어가서 몇 분 브레이크 타임 갖고 나오는 일은 아닙니다. 사회적 참여입니다. 이것을 통해 일시적이나마 공동체적 유대감을 경험하게 하는 이벤트성 작업들을 브루요는 특별히 주목했었습니다.
온라인 가상 참여도 고려되긴 하지만 익명의 대다수 관객은 미술관 공간에서의 현실의 한 부분이고 삶의 한 부분인 미술관 공간에서의 현장감 넘치는 관계 맺음에 더 끌리는 심리를 드러냅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면 개인의 독립적 개별성이 침해받을까 우려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이것이 강화된 현재 사회에서 패러독스 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동시에 공동체 사회 구성원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일반인들에겐 이러한 부분이 오히려 설득력을 갖고 다가오게 됩니다. 사실 여기 브리오가 이제 책에서 대표 사료로 들었던 작가가 리크리 티라바니자와 펠리스 곤잘레스 토레스입니다. 이 두 작가들의 경우 참여 정도라고 할까요? 작가의 작품이 관객의 참여를 몹시 요구해서, 만약 관객이 참여하지 않으면 작품은 미완성이 되곤 합니다. 그만큼 미술관이나 전시공간 안에 관객들이 굉장한 퍼센트로 수용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앞으로의 미술관의 포용적 공간은 기존 전시공간 개념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 이방인이자 타자인 작가와 관객과 관객 사이 교류가 이끌어지고 상호 소통의 가능성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인간관계 형성과 상호작용을 예술의 핵심으로 보는 의식 변화는 이제 앞으로 작품을 이미 정해진, 그리고 늘 그 형태 그대로인 그런 폼이 아니라 불확정적 다양체의 형태로 전환될 수 있게 하며, 두 번째는 작품 자체보다 이것을 둘러싼 전시 공간 안에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과 소통관계가 중시된다는 점에서 작품의 존재론적 정의가 바뀌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미술관은 단순한 작품의 전시 공간이란 의미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필드로 기능하거나 작가 작품보다 오히려 관객 타자를 중심에 놓을 수 있는, 그리하여 사람 대 작품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 대 사람의 접촉을 만들어내는 기회를 만들어내는 공간, 즉 인터휴먼 스페이스라는 정의를 나오게 합니다. 브리오의 미학을 좀 따라가 보면은 예술과 사회 상호작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크 랑시에르나 클렉 비숍만이 아닙니다. 그도 역시 예술과 사회 상호작용을 주목하며 정치적 함의를 나름대로 좀 약하긴 하지만 정치적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브리오는 예술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참여와 소통에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또 클렉 비숍은 그건 영어여야겠죠. 영어권이니까요. participation이라는 제목의 앤솔로지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랑시에르도 초대되었었죠. 근데 랑시에르나 비숍이 비판하듯 왜 브리오가 체제 변화의 정치적 가능성까지 모색할 수가 없었는지를 지적하고 있지만, 이 브리오의 관계 미학은 예술 행위에 시민들이, 작가들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관계 맺는 현상을 지향함으로써 이러와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 꼭 길거리에 나가서 혁명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 점진적 변화를 모색함으로써 잠재적인 민주적 정치 실천을 도모한다고 대답을 인터뷰에서 했었습니다. 만약 그런 내용을 눈여겨본다면은 좀 일상적이고 즐거운 참여가 힘은 약하지만 넓게 퍼져나가는 연결망이 되어 다수에게 오히려 더 다양한 새로운 정보와 감정의 파동을 얻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찬사를 받는 기획을 하려고 하지 말고 관용과 포용의 공간으로서 새로운 미술 공간 활용법, 모드 덩블로와 새로운 사용법을 제시하는 기획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로써 더 많은 지지와 주목을 얻게 되리라 봅니다. 미술관에서의 직접 경험을 생동감 있게 받아들일 준비가 관객들은 되어 있습니다. 수동적 관조자 역할 부여하지 마시고 작품에 직접 참여하고 개입하는 능동적 주체 역할을 하게 하는 운영이 기대됩니다. 포용적 공간으로서 미술관은 수많은 다른 미술관이나 갤러리들, 상업적 갤러리들마저
교류와 신뢰를 형성하는 장으로 만드는 일대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동시대 미술이 매체의 제한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아무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영향을 줄 수 있는 동적 감동, 아펙투스의 매듭이 되도록 자극하는 기회도 가질 수 있겠죠. 앞으로 인천시립미술관의 전시 플랫폼에서 우리 모두의 호응을 끌어낼 생동감 있고 유의미한 기획들이 쏟아져 나오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학술 프로그램에 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것을 바탕으로 설계를 할 경우 한국의 어떤 미술관도 세계 내놔도 세계가 부러워할 그럴 미술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서양희 교수님 발제도 마찬가지였고요. 처음 그 발제문을 받고 읽어봤을 때도 사실 상당히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포용공간 인천시립미술관의 가치의 미래 정체성을 포용관 한글에는 철학적인 개념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레비나스, 데리다, 니콜라 보리오 이론을 근거로 미술관의 공공성과 타자성 그런 관계성을 담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는 대체로 다 동의하고요. 귀담아 들을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토론자 입장에서는 여러 질문도 떠오르긴 하는데 이 질문이라기보다 사실 시사점 정도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사점을 대략 몇 가지만 간추려 봤는데요. 자, 그럼 포용력의 실천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네, 레비나스의 타자 철학, 데리다의 환대 개념, 니콜라 보리오의 관계미학, 다 좋은데 실제 미술관 운영에 적용할 때 그 조건 없는 환대와 조건 있는 환대 사이에서 구체적 기준선은 무엇일까? 그거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설정할 능력은 될까? 저는 그게 첫 번째 퀘스천이고요. 제가 보기엔 예산이라든가 법적 책임이랄까, 공무원화되고 있는 보수주의적 그런 측면,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될 겁니다. 네, 이런 현실적 제약을 고려할 때 실행 가능한 포용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이게 저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관람자들의 능동적 참여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 니콜라 보리오의 리크트 티라바니아라든가 고냐스 페레스 톨레스, 그다음에 리밍웨이, 미학 관계 미학과 작가로 거론되지는 않지만 안토니 곰니 같은 오하네나다 같은 작품 같은 경우는 충분히 관계 미학적 작업이기도 하죠. 그런 작가의 작업들, 보리오의 관계 미학을 넘어서 참여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하나의 사건이자 지속 가능한 미술관 문화로 정착되기 위한 시스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재차 묻지만 그만한 능력은 될까? 이게 두 번째 퀘스천입니다. 스타 작가, 롬뮤익 전시해가지고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다는 거, 관람객은 국현 이래 최대였어요, 같은 기간에. 그런데 지적을 받았어요. 왜 받았을까? 기획력이 부실하다, 이거였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인정을 하죠. 국현 해가사님들도 아마 내부적으로 그랬을 거예요. 놀랍다. 이 전시에 왜 이렇게 많은 관람객이 들지? 아마 스스로도 아마 좀 놀란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나라 국공립미술관들은 사립이 아닌 국공립미술관들은 스타 작가의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작가 모시려고 아주 노력을 많이 해요. 굉장한 비용을 예산을 책정하면서까지 합니다. 우리 같은 평론가들 한 번 하는데 원고료 30~40만 원 주지만 그들한테 몇 억씩 준단 말이에요. 대단한 편차예요. 그런 작가 모시려고 노력도 많이 하죠. 그러면 대중의 유입과 재정 확보를 위한 스타 작가 전시와 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주류 실험적인 작가, 정말 무모하다시피 자기 작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작가들, 이런 포용적 가치 사이에서 현실적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분명히 국공립미술가들은 서양에 주고 있는 귀신들을 갖다 끌어들여 전시하려고 할 거예요. 이름만 브랜드 가치만 있는 작가들. 그런 작가들과 현실적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미술관의 지속 가능성. 어쨌든 다 아시지 않습니까? 서울시립이든 국현이든 관람객 수가 상당히 중요한 그들의 평가 기준이라는 것. 그리고 미술관이 그것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산을 책정하고 거기에 관여하고 있는 의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관람객 수에 더 목을 벤다는 사실 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분들부터
뭔가 이렇게 교양적으로 공부가 돼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미술관이 노력해봐야 과연 될까? 우리나라는요, 제 생각에는 구조적으로 결함이 마디마다 너무 많아요. 어느 하나가 해결됐다고 해서 다 완결이 되는 체계가 아니에요. 어쨌든 인천시립미술관은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그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전략은 무엇인가? 이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학예사의 전문성과 대중의 목소리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전문가 중심의 큐레토리얼 권위, 그러니까 엘리트적인 그런 것과 관객 참여형 민주적 운영 사이의 긴장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러니까 즉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엘리트주의를 피하는 의사결정 구조는 어떻게 생성될 수 있을까? 저는 이것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봤고요. 불편한 예술의 수용 기준, 포용적 공간이라는 이상과 저한테는 아직까지는 이상이에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 그 사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정치적,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작품. 자, 얼마 전에 대구에서 어떤 작가가 전시를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이런 전시했다고 해서 전시 금지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아직 그래요. 그건 대구만의 특성은 아니라고 봐요. 아직까지 기저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 게. 그런 이슈를 다루는 작품에 대한 판단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리고 정말 또 한 번 강조하는데 그만한 판단 기준을 설립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은 되는가. 이미 검증된 스타 작가들을 다른 물줄기로 흐르게 하는, 이거는 서영희 교수님 발제문에 나온 문장인데 그 구체적 큐레토리얼 전략은 뭘까? 기존 작가를 새로운 맥락에서 재해석하는 학술적 방법론과 실제 전시 기획, 사례는 무엇일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봐도 잘 떠오르지 않아서 이 사례에 대해서는 서 교수님한테 종합토론 시간에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은 공공재원에 의존하는 시립미술관이 같은 맥락에서 실험적이고 비상업적인 포용적 프로그램을 지속하기 위한 재정 모델은 무엇인가? 시로부터 받게 되면 그것이 전부라면은 어딘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후원이나 협찬이나 수익성, 미술관의 공공성 사이의 균형점. 여기에 대한 현실적 해법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법제도가 과연 그것을 허락하고 있을까? 이렇게 한 대여섯 가지의 질문 또는 생각해 봐야 될 거리가 저는 발제문을 읽는 순간 들었고요. 기타 자세한 내용은 종합토론 시간에 조금 더 대화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핵심적인 제 제안의 방향들은 이 정도로 잡아봤습니다.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후발주자라는 이런 그 조건을 좀 전략적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인천만의 정체성을 담은 새로운 미술관 모델을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전문 리더십 기반의 실행 체계가 중요하고 또 지속 가능한 장기 운영 모델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발제를 해보겠습니다. 인천은 인구 300만의 거대 도시로 서울, 부산에 이어서 우리나라 3대 도시에 해당하지만 전국 6개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시립미술관이 존재하지 않은 도시입니다. 1992년에 광주시립미술관 개관을 시작으로 지역의 공공미술관의 역사는 이미 30년을 훌쩍 넘어서 34년에 이르고 있지만 인천시립미술관은 2028년 개관을 목표로 하는 매우 늦은 후발주자입니다. 그러나 이 늦음이 단순한 시간적인 지연이 아니라 전략적 기회로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행기관들이 쌓아온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면밀히 분석하고 인천은 무엇을 개선하고 무엇을 피할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미 드러난 제도적 한계와 운영상의 비효율을 되풀이하지 않고 곧바로 업데이트된 공립미술관의 모델을 설계할 수 있는 희망적 출발선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사전 프로젝트 또 이걸 넘어서 인천시립미술관이 개관을 준비한 시기가 꽤 오래됐다고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10년 가까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인천시립미술관이 준비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지가 글쎄요 한 17년, 16년? 뭐 제 기억이 맞다면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 굉장히 많은 좋은 얘기들이 쌓여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이런 구상이나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시립미술관의 성공 여부는 아이디어의 풍부함보다 그것을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실행력에 달려 있습니다. 실행이란 누가 책임을 지고 어떤 권한으로 무엇을 언제까지 수행할 것인가의 4가지 요소가 긴밀하게 조율되어 작동하는 체제입니다. 이 4가지가 분명히 설정되고 유기적으로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미술관의 비전은 추상적인 구상이 아니라 실제로 구현이 될 수 있습니다. 개관 준비는 미술관의 운영 비전과 방향성을 제도적으로 구체화하는 핵심 공정입니다. 그 공정이 지금부터 실제로 시작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는 운영 규정의 명문화, 전문 인력의 충원, 시설의 사전 점검, 회계 구매, 계약 체계 구축, 개관 전시와 개관 행사, 홍보 기획 등등 복합적인 절차가 모두 포함됩니다. 이 시점에 무엇을 우선 추진하고 어디에 지원을 집중할지를 판단하는 전문적인 중심축이 부재하면 건물은, 즉 미술관인 하드웨어만 완성이 되고 조직이나 콘텐츠의 시스템은, 즉 소프트웨어는 뒤처져서 외형만 갖춘 실질적인 기능이 부재한, 다시 말해서 형식적인 개관에 머물 위험이 큽니다. 우리는 이런 사례를 34년 공립미술관의 역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관 준비단과 이를 총괄할 책임자의 구성은 본격화에 대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개관 준비에서 중요한 소장품 수집, 또 개관 전시 기획은 최소 2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개관을 28년으로 잡고 있다면 사실 지금부터가 실질적으로 시작을 해야만 하는 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긴 호흡의 작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지금 의사결정과 책임을 그 중심축에 세워야 합니다. 이제 인천시립미술관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구상 단계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라는 전략적인 기반을 구체화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 개관준비단을 구성하고 개관준비단장을 선임하는 것은 그 실행 기반을 마련하는 결정적인 사항이며, 건축의 완공과 함께 운영의 원칙과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통합적인 미술관 체제를 세우는 첫 단계가 되게 될 것입니다. 미술관이 건립될 때 가장 많이 말하게 되는 단어가 정체성인데요. 모든 지역의 미술관, 아니면 미술관들이 다 정체성에 대한 얘기들을 시작부터 했었고, 미술관이 지어지고 나서 운행이 되면서도 계속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정체성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게 번역이 되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의 정체성이 하나가 정립이 된다면 그것은 그 안에 함몰되거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동시대 미술관의 역할에 맞춰서 번역되고 발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은 하늘과 바다를 잇는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개항의 도시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인천은 독립된 지역이지만 수도 서울과 강하게 결속이 된 메가시티의 일부입니다. 실제로 인천은 우리가 쉽게 수도권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수도가 넓은 지역의 수도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인천을 그 지역적인 특색으로 계속해서 구분시킨다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외국인에게 인천은 서울과 코리아의 첫인상과 겹쳐 인식되는 국제 관문입니다. 또 이런 맥락에서 인천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이동과 교류, 연결과 번역이라는 현대미술의 핵심 개념을 도시의 DNA로 내재한 열린 플랫폼입니다. 이미 인천은 이러한 정체성을 DNA로 내재하고 있는 도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시립미술관은 세계와 만나고 세계가 찾는 문화의 관문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미술관의 정체성은 처음부터 정해진 표어나 슬로건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건립과 운영의 전 과정을 거치면서 구체적으로 형성되고 사회 변화에 따라서 끊임없이 발전하는 유동적이고 살아있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정체성을 정립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20년 전의 정체성과 10년 전의 정체성과 앞으로 10년 후의 정체성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큼 유동적으로 시대에 맞게 번역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중심 미술 생태계와의 근접성 때문에 인천 고유의 문화적 독자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은 제약이 아니라 오히려 확장된 문화 네트워크와의 초연결적인 개방성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인천시립미술관은 서울을 보완하는 기관이 아니라 수도권 문화 생태계를 새롭게 조직하고 연결하는 공공허브로 자리매김되어야 됩니다. 정체성을 수립할 때는 단기간 유행에 흔들리지 않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지역의 특성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천이라는 도시가 가진 개방성과 흐름, 교류의 정신을 예술적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인천시립미술관은 자신을 특정 지역의 미술로 한정시켜서는 안 됩니다. 지역의 기반 위에서 출발은 하되 그 지역성을 세계와 연결하고 확장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인천시립미술관은 지역성과 국제성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새로운 문화 모델을 제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지역의 자원을 세계의 언어로 번역하고 세계의 담론을 지역의 현실 속으로 끌어안는 양방향으로 소통되는 문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뜻합니다. 이처럼 확장적이고 개방적인 정체성을 구축하는 일은 인천시립미술관이 후발주자로서 고유한 방향성과 비전을 확립하고 다른 미술관들과 차별화된 역할을 갖춘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핵심적인 전략이 될 것입니다. 전 세계의 미술이 우리나라를 향해 있다는 느낌을 가끔 받습니다. 최근에 리서치차 유럽을 다녀왔는데 유럽에서 하는 말 중에 가장 일관적으로 하는 말들이 한국의 근현대 미술에 대해서 너무너무 알고 싶다. 근데 알 수 있는 길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국립미술관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나라의 근현대 미술을 국제적으로 소개시키고 해외에 있는 중요한 미술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하는 상호 교류를 할 수 있는 역할은 물론 다른 문화기관도 할 수 있지만 제도권 안에 있는 국립미술관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잖아요. K만 붙이면 다 되잖아요. 이제는 그 K컬처가 K푸드, K패션 그렇게 대중문화와 일반적인 문화 전반으로 확산이 돼 있는 상황인 건 다 알지만 지금은 K아트라는 말을 합니다. K아트는 저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미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K아트는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의 K아트를 알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공동으로 협력 기회를 찾고 있고 우리나라의 미술 작가들은 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해외에 있는 유수의 기관에서 굉장히 열심히 초청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 미술 작가들의 해외 전시가 최근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다는 건 우리가 전부 다 확인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만큼 후발주자로 생기는 인천시립미술관의 어떤 공적인 역할, 인천이라는 지역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술관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너무나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는 그러면 앞서 잠시 언급한 개관 준비단이 하는 역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미술관의 성공적인 개관은 건축이 완공되는 것보다 운영의 비전과 시스템을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고 실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총괄하고 구체화하는 핵심 주체가 바로 개관 준비단입니다. 이 개관 준비단과 단장은 미술관의 개념적 기반에서부터 조직의 구조, 공간의 구성, 프로그램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을 총괄하고 건축과 운영, 제도와 사람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미술관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이끄는 핵심 운영 주체입니다. 무엇보다도 준비단의 첫 임무는 미술관의 정체성을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일입니다. 이들이 미술관의 정체성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만들어진 정체성을 제도화시키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향후 모든 정책과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운영 비전들이 명문화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미술관의 존재 이유와 방향이 내부 구성원과 시민 모두에게 공유되어야 합니다. 추진단은 동시에 미술관의 컨텐츠 전략을 총괄해야 하고 개관 전시의 마스터 플랜을 수집하고 전시나 교육, 리서치, 지역협력 프로그램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구축해내야 합니다. 또한 개관 전시는 미술관의 정체성과 수준을 처음으로 드러내는 공식 선언입니다. 충분한 연구와 검증 그리고 세밀한 기획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장기적인 로드맵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소장품에 대한 부분입니다. 소장품을 수립하는 부분은 추진단장의 핵심 과업 중에 하나입니다. 소장품은 미술관의 정체성과 수준을 결정짓는 기반입니다. 소장품 시스템을 조기에 가동하게 해야 하고 미술관의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구축하는 핵심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추진단을 빨리 꾸려야 되고 전문화시켜야 되고 거기에 총괄한 책임자를 언제부터 선임해야 된다는 말은 우리가 수없이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인천시립미술관을 준비하는 사전 프로젝트 안에서도 제가 장담하건대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과 비슷한 말들 했을 것 같은데요.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세계 미술관의 일반적인 사례를 보더라도 건축 단계에서부터 추진단은 개관 준비 총괄에 참여해서 공간과 운영의 통합 설계를 확정하는 것이 표준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부분입니다. 인천시립미술관 또한 이러한 국제적인 수준의 프로세스를 적용해야 하고 건축이 물리적 공간을 만든다면 운영은 그 공간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입니다. 이 두 영역이 따로 움직이면 안정적인 개관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결국 추진단장은 건축, 조직, 운영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는 설계단이고 실행의 중심축입니다. 추진단이 미술관의 정체성과 비전이 공간으로 구현되고 그 공간이 시민의 경험으로 전환되는 전체 과정을 조율하는 것이 추진단과 단장의 역할입니다. 즉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연결해 미술관을 실제로 작동하게 하는 설계자이자 개관을 구체적인 현실로 이끄는 실천적인 기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2년 시간이 많이 남은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런 모든 과정들이 그래도 성공적으로 미술관을 개관하고 지속적인 운영의 틀로 놓기 위해서는 절대로 충분한 시간이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인천은 이제 시립미술관이 없었던 공백을 메우고 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미술관을 건립하는 바로 그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후발주자의 위치는 선행 사례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해서 한 단계 진화한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입니다. 개관 추진단은 단순한 행정조직이 아닙니다. 미술관의 완성도와 지속 가능한 운영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추진단이 제때 구성이 되어야지 건축과 운영이 분리되지 않고 개관 시점부터 전시, 교육, 홍보, 미술관의 브랜딩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미술관의 성패는 물리적인 건물의 규모나 예산의 크기가 아닙니다. 운영의 원칙과 조직의 의지, 그리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인적 역량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인천시립미술관이 국제적 감각과 미래지향적 비전을 갖춘 공립미술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개관을 주도할 전문적 리더십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미술관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구체적 실행으로 전환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로 많은 공립미술관들이 건립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은 쉽게 접할 수 있는 뉴스인데요. 제가 오랫동안 광주 비엔날레에서 일을 하면서 항상 그때 제가 찾아냈던 데이터들이 국내 비엔날레 숫자가 몇 개일까? 해외 비엔날레 숫자가 몇 개인데 이런 데이터들에 굉장히 익숙했던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비엔날레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거의 지금 공립미술관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미술관이 너무 많아, 비엔날레가 너무 많아, 이렇게도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좋은 경쟁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각자가 고유의 정체성을 가지지 않으면은 그 경쟁에서 많은 제약을 받는다는 것을 실제로 체험해 봤으면 좋겠고, 그 많은 미술관들이 경쟁하면서 결국은 그 안에서 정말 어떤 세계적인 미술관이 탄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전에는 로컬, 글로벌, 우리는 로컬이니까 우리는 글로벌로 가야 돼. 이게 무슨 어떤 그 정해진 슬로건처럼 모든 지역의 미술관들이 다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도 같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아닌가요? 그리고 인천은 이미 글로벌 시티입니다. 지역이라는 말, 로컬이라는 말, 또 어정쩡한 글로컬이라는 말, 이제는 별로 의미 없는 단어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어떤 지역도 수도를 향해서, 수도를 통해서야, 어떤 캐피탈을 통해서, 중심을 통해서 세계로 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바로 지역은 세계로 갑니다. 물론 큰 대도시의 문화선진국에 있는 대도시의 어떤 메이저 미술관들도 그 역할과 위상이 충분하지만, 실제로 지금은 정말 산 넘고 강 건너 비행기를 타고 또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도 중요한 미술관이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가거든요. 그런 미술관이 가진 어떤 그 파워는 뭐가 있을까요? 근데 인천은 하물며 접근성도 너무 좋잖아요. 인천 안 거치고 서울 못 가잖아요. 해외에서 들어왔을 때. 굉장히 가진 조건이, 환경이 풍부하다고 생각합니다.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 후발주자라는 이런 그 아주 중요한 승부수가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인천미술관에 대한 그 개관에 대한 기대가 큰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성공적인 개관을 기대하고, 또 이것이 지속적으로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미술관으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항상 슬로건으로 앞에 나와 있는 It's Coming이죠. 저 It's Coming을 볼 때마다 벅차기도 하고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되게 긴장도 되는, 어느 분이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되게 잘 만든 근접한 미래에 대한 말이잖아요. 정말 2년 후는 바로 눈앞에 있는 거거든요. 미술관이 건립되는 시점에서는 정말 바로 내일 일어날 일입니다.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지금까지 준비 잘해 오셨으니까 꼭 성공적으로 개관하고 훌륭한 미술관, 세계적인 미술관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인천 시립미술관을 기다려온 시민이자 예술가로서 발제자의 다양한 견해에 공감합니다. 특히 늦음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후발주자이기에 완벽한 미술관을 설계할 수 있다는 특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선행기관들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떠한 방향성이 다른 길인지 질문하고 답해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발제문의 주요 논점인 실행력과 정체성, 그리고 개관준비단의 역할을 인천의 맥락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전략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에 관해 3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언에 앞서 미술관 건축이 잘못되면 나중에 허물 수 없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이것을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입을 하면 정식 버전입니다. 반면에 운영 시스템이나 전식 프로그램처럼 완성이라는 개념보다는 시민의 요구와 시대적 과제에 맞춰 끊임없이 업데이트되는 것을 연구 베타 버전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오가는 내용들에는 정식 버전과 연구 베타 버전이 섞여 있는 것을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릴 첫 번째 제언은 구조화된 시민협치입니다. 모두가 동의하시듯 인천 시립미술관의 방향성은 개항 이후 끊임없이 유입된 이주와 교류, 혼종성처럼 인천의 다층적인 정체성에서 찾아야 한다고들 말을 합니다. 발제자께서도 제안하신 것처럼 이것이 미술관 운영의 핵심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 단순한 시민 참여를 넘어 실질적인 주체로 참여하는
구조화된 협치를 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인천 베타 3.3 펀드 같은 걸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이것은 미술관 연간 운영 예산의 상징적인 3.3%를 미술관은 무엇이어야 하는가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는 시민 큐레이터, 공동 아카이브 등 시민이 주도하는 프로젝트에 의무적으로 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미술관이 전시 공간을 넘어 이주와 교류의 경험을 예술로 전환하는 플랫폼으로서 또 다른 배경의 시민들과 만나 때로는 갈등하고 협업하는 공존의 실험장을 말합니다. 특히 낮은 정주의식과 멜팅팟, 합중시로까지 표현되는 인천의 다양성은 오히려 이러한 포괄적인 협치 구조를 통해 공동의 기억을 생산하면서 공동체의 소속감을 형성하는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해 접경지와 분단이라는 지정학적 특성을 활용한 평화와 공존의 메시지를 발신하는 국제적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 인천의 문화적 포용력이 이미 그 기반이므로 이를 통해 개항과 분단 역사로 연결된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 인천이 이미 품고 있는 디아스포라 커뮤니티와 미술을 매개로 협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작품 중심주의에서 맥락 창조 플랫폼으로 가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플랫폼은 시민 협치가 실현될 수 있는 실질적인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문화의 관문을 넘어 능동적인 연결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는 발제자님의 견해에 동의하면서 미술관이 무엇을 기록하고 어떻게 새로운 관계와 의미를 만들까라는 물음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제자께서는 소장품이 미술관의 정체성과 수준을 결정짓는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중요한 미술관의 기능입니다. 하지만 후발주자로서 인천시립미술관은 이러한 수집의 개념 자체를 확장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수준 있는 유형의 작품을 넘어 인천의 무형유산과 맥락을 아카이브하고 이를 예술적 실천과 연결하는 것도 수집 전략의 한 축이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맥락 창조 플랫폼은 개학이나 산업화와 같은 인천의 고유한 맥락이 예술가의 창의성과 만나 새로운 작품으로 전환되는 과정과 같습니다. 기존 작품의 가치를 대체하자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가치를 인천의 맥락 안에서 더 풍부하게 만들자는 의도입니다. 다시 말해 인천의 맥락이 예술가의 창의성과 만나 새로운 해석과 경험으로 번역되고 그 과정과 결과물이 다시 시민들과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입니다. 다음으로는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법인의 장점인 독립성과 자율성을 현재 시스템에 확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민 협치와 같은 차별적인 프로그램들이 흔들림 없이 진행되려면 무엇보다 리더십이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선행 기관들의 경험에서 보듯이 장기적인 비전은 결국 단체장 교체라고 하는 정치적 변화에도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미술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시정책 결정권자의 강력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따라서 운영 규정과 거버넌스 체계를 정치적 변동성으로부터 비전을 지켜낼 제도적 방어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성보다 정치적 고려가 우선시되는 인사를 맡고 관장이 임기 보장과 함께 예산과 인사 자율성 등을 조례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은 후발주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후발주자는 가장 먼 미래를 설계할 특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안미희 선생님의 발제 내용을 들으면서 지금 시점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안미희 선생님의 내용을 읽으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또한 후발주자는 먼 미래까지 설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특히 개항은 서울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키워드를 제가 만들었는데요. 이러한 상징은 분명 인천의 정체성이자 장점입니다. 이제 142년 내내 씌워진 개항의 도시 인천이라는 닉네임이 마지막 남은 인천 시립미술관의 개항을 통해 종결되길 바랍니다.
또한 인천 시립미술관의 시립이란 말은 인천 시민 모두가 미술관 개관의 공범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공범 체계를 통해 인천 시립미술관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또 다른 방향성을 가진 제2, 제3의 미술관으로 확장되는 기대를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안미 선생님께 이제 질의를 하나를 드리기로 했는데 긴장을 해서 화장실을 가야 돼서 그거 이따 상부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주제 발제와 세 차례의 지정 토론을 통해 인천 시립미술관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과 공공적 가치가 보다 입체적이고 다층적으로 드러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2부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발제자, 토론자, 그리고 관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립니다. 각 발제자분과 그리고 토론자분께 짧은 추가 논평이나 보충 의견을 좀 듣고요. 상호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에 이 이후에 지금 객석에 계신 청중 여러분들께서도 좀 궁금하신 사항들 질문을 듣고 또 앞에 계신 이제 발제자분들께서 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처 이제 질문 드리려고 했던 내용은 인천은 미술관이 없는 도시고 상업 갤러리도 전문적인 상업 갤러리도 하나도 없고 그런 묘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미술관에 대한 경험이 일천합니다. 하지만 듣는 경험 이쪽 저쪽에서 들었던 경험들이 있고 그래서 질문을 하나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은 아마 안미 선생님 그 내용을 읽어보니 개관 준비단 그 다음에 단장에서부터 관장으로 이어지는 체계가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제가 그 발제문을 읽고 뒤늦게 이제 깨우치게 됐는데요. 여하튼 제가 이제 인천에 살면서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인천문화재단 조직에 대한 문제가 파행을 겪으면서 그 문제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고민을 해봤더니 결국은 단 하나 정치적 판단인 것 같아요. 내년도 6월달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그래서 그 단장이 임명되고 이후에 관장 체계로 이어갈 때도 이러한 문제는 계속 뒤따를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리는 내용을 포함해서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안미 선생님께서는 경기도 미술관장 등의 이제 공기관에서 이제 재직을 했던 경험이 계셨기 때문에 공공미술관의 정치적 변동, 그 다음에 장기적인 비전이나 단장의 장기적 비전이나 전문성이 어떻게 하면 보호가 될까라고 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관 준비단이 이제 곧 발족이 될 텐데요. 가장 1순위로 중요한 안전장치가 무엇일지 그걸 제가 이제 질문으로 준비했던 내용입니다. 그 전문성이 구조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안정화를 시키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실은 아까 홍경환 선생님 말씀 중에 지금 미술관들 관장들에 대한 상황을 얼핏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먼저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사람이 총괄 책임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거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지, 지지를 해줘야지 이게 아니라 그거를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미술관이라는 어떤 이 문화 기구는 하루 이틀, 1년, 2년 만에 성과가 보이지 않거든요. 문화는 글쎄요, 10년은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광주 비엔날레가 30년이 넘었는데 우리가 광주 비엔날레 얘기하기 시작한 건 불과 10년밖에 안 됐고요. 다른 지금 미술관들이 뭔가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렇게 체감하는 것도 미술관이 우리가 어떤 사회적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관이구나라고 저희가 주변에서 체감한 것도 불과 몇 년 안 된 것 같거든요.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올해 예산을 이만큼 썼으니까 그 다음 성과를 봐야 해.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럼 관람객 몇 명 들었어. 얼마의 수익을 났어. 이렇게 평가를 해서는 되죠. 근데 지속 가능한 미술관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겁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모든 사람의 염원으로 만들어지는 미술관은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 시간을 좀 봐주시면서 일단은 제도적으로 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의사결정 체계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당연히 예산과 인사에 대해서 결정권을 줘야 한다.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 미술관의 비전과 운영 원칙이 제도화되어야 되겠다. 관장이 바뀌더라도 미술관의 정체성과 비전은 바뀌지 않습니다. 단 그 비전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발전하겠죠. 그 발전된 속에서 사업의 방향들은 또 다르게 그 시간대에 맞게 변화하겠죠. 그렇게 지속 가능한 미술관이 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단장과 그 리더십을 지켜줄 수 있는 제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질문해 주신 부분은 제 발제에서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시간은 바로 개관 준비로 실행을 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개관 준비단이 구성되고 또 개관 준비단과 함께는 전문 인력이 총괄을 한 인력도 필요하지만 전문적인 인력들이 조기에 배치가 되어서 각자 역할에 맞게 개관까지 가야 한다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운영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운영은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쉽게 개관을 준비하는 준비단장이 관장으로 연결이 되는 거라고 말하는 이유는 개관을 준비하는 준비단에서 또 운영에 대한 준비를 2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봐야 한다면은 바로 자연스럽게 관장으로 가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비엔날레든 미술관이든 그 사회적 의제의 생산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니콜라 무리오도 사실 그쪽으로 다 연결되죠. 그런데 그게 과연 진짜 이루어지고는 있던가? 뭐 이론은 딱 그럴싸한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귀결되는 지점은 그거예요. 도대체 그런 사례가 있냐 이런 거죠. 비엔날레든 신생 미술관에서든 다루는 작가들에 대한 큐레이터들의 전문 연구가들의 관점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관점이 나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생산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젊은 큐레이터들한테 우리가 뭐라고 말해줄 수 있느냐? 학교에서 배운 건 고착화된 지식이고 지금 새롭게 들어오는 작가들을 바라볼 때는 다양한 층위로 360도의 각도로 바라보아라. 그리고 그 다양한 층위에서 얼마든지 새로운 의미 도출이, 신규 의미 도출이 가능하다. 그걸 끄집어내라고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저한테 실증적인 사례를 대라고 하셨어요. 우리나라 한만영 근현대 작가, 옛날에 제가 학생 시절에 하이퍼 리얼리스트라고 불렀어요. 아닙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잖아요. 시대가 지나면 정말 자이트가이스트, 시대 정신이 바뀌고 보는 관점도 달라집니다. 지금 저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그럼 지금 현재 그 작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고. 그러면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 사람은 사변적 리얼리즘, 스피큘레이티브 리얼리즘, 사변적 리얼리스트라고요. 이게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관점이 이동합니다. 앞으로 30년 후에 그에 대한 관점은 다른 위치에 가서 포지션을 취할 겁니다. 작품의 의미 해석은 늘 새로운 출구를 찾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작품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작가는 60세, 70세, 80세 살다 죽잖아요. 그럼 그 이후 100년, 200년 동안 그 동일 작가에 대한 의미 해석은 매번 달라지고 매번 수십, 수백 가지의 의미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역사적 사후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드라이빙 해내려면은 우선 큐레이터들께서 기존의 의미를 좀 옆에 두고 그 의미들을 편집해내라. 믹싱을 해라. 그리고 시각적 어펙트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지금은 이성보다도 사실은 이론보다도 감수성이나 감성이 더 중요해요. 그럼 어떤 이펙트 아닙니다. 어펙트를 우리에게 끌어줄 수 있는지 그걸 연구하시라. 시민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누가 어떤 작품 하는지. 그런데 감성은요, 감각적으로 순식간에 옵니다. 굉장히 빨리 다가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주목해서 도출해서 작가를 새롭게 해석해서 아무리 스타라도 스타 아닌 것처럼 새롭게 보면서 그동안 무시됐던 관가됐던 작품들을 끄집어 올려서 이 사람 이런 사람일 수도 이런 작가일 수도 있습니다 하고 보여주는 새로운 큐레이터십이 필요합니다. 인천이라는 도시에 갖고 있는 어떤 지리적인, 지역적인, 문화적인 맥락하에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좀 던져주셨고, 또 그에 대한 좀 재현으로서 또 인천이 어떤 산업화에 대한 어떤 그 맥락들을 갖고 있는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미술관이 좀 지역에 있는 학계라든가 아니면 지역사회와 같이 협업을 하는 부분에 대한 좀 좋은 제안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창 교수님께서 좀 추가적인 코멘트를 좀 해주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사례로 말씀드렸던 독일의 이제 ZKM이나 뭐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센터 같은 곳을 보면은 거기에는 연구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트센터야 미술관이 연구소가 한 10개, 20개씩 처음 많을 땐 그렇게 구성이 돼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런 그 많은 연구소에서 무엇을 하느냐? 앞으로 장기적으로 전시할 거를 그 이전에 5년 전, 10년 전부터 연구를 시작을 한 거죠. 기초 연구를. 그리고 현재 이제 지역과 또는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좀 급박한 문제들도 같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가치도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술관의 연구의 기능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래서 학예사가 단지 그냥 전시교육만 하고 그런 그 기능적인 역할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런 연구의 역할도 같이 좀 겸할 수 있고 또는 연구를 통해서 훌륭한 학예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그 주변 환경으로 적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좀 보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제일 중요한 미술관의 기능은 네트워킹 기반이에요. 네트워킹. 여기는 작품이 관객을 만나고요. 그리고 작가가 시민들을 만나는 거고요. 그리고 전문가하고 비전문가가 만나요. 그리고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이제 컬렉터라고 하는 분하고 좀 대화를 나눴는데, 네, 컬렉터와 또 뭐 작품이 또 만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작가가 만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이제 여러 그런 구성원들, 구성 요소들이 함께 만나는 이제 그런 장소다. 그래서 네트워킹 장소가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미술관이 결론적으로 무엇을 지향하는가라고 했을 때는 결론적으로는 시민들을 위한 거잖아요. 시립미술관이고. 그럼 시민들의 무엇을 위한 겁니까? 여가 생활이 아니고요. 우리 시민들의 창의성 개발을 위해서 미술관이 봉사하는 기관이에요. 그리고 그 창의성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같은 이제 AI 시대에 제일 중요한 그런 개인의 역량이다. 또 미래 역량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지향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포럼이 사실 그 부제가 있습니다. 시민 참여 공개 포럼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앞에 지금 무대에 계신 패널 분들의 지금 뭐 교차 질문과 답변 그리고 토론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객석에 계시는 청중분들께서 좀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하는 또 시간을 저희가 또 최소한으로 좀 확보를 하고자 이어서 지금 청중의 질문들을 받고 또 답변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하는 일은 인천 작가들 작품을 모으는 콜렉터입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또 앞으로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좀 발표해 주시고 가능하면 콜렉션 가들을 좀 많이 불러가지고 좀 경청을 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건 이제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인천시립미술관은 이제 그 소장품의 현재 조사, 수집, 관리 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정책 연구를 끝냈고요. 그 정책 연구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주요 작품을 컬렉션할지 그거를 저희가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준은 저희가 사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범주가 나와 있긴 있는데 이러한 것을 할 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관련 컬렉터들의 의견을 저희가 한번 수렴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기준을 설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작품 수집이나 작가 조사 이런 거를 하겠습니다. 네, 거기에서 나중에 적극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경기도립미술관도 앞으로 건립될 인천시립미술관과 유사한 시스템일 텐데 아까 단장 문제 등 여러 가지 것들의 어떤 준비 또는 운영 방식에 있어서 또 갈등은 없었는지
그 경기문화재단이라는 곳에 경기도립미술관이 생기고 나서 경기 도내에 있는 도립미술기관, 미술관은 경기도 미술관이 하나이고 백남균 아트센터, 현대미술 하는 곳이고 나머지 6개는 박물관입니다. 이것이 경기문화재단이라는 구조 안에서 행정적으로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제 기억으로는 미술관이 생기고 한 2년쯤 후에 통합이 되었어요. 그래서 행정이 통합되면서 조금 유리하게 운영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혹은 또 전문 미술기관으로서 행정 통합 아래서 조금은 그 평준화되고 있는 그런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아직까지 그 경기도 미술관이 경기도 내에 있는 미술관 박물관들이 그 문화재단 안에서 통합이 되면서 겪고 있는 불편함일 것 같고요. 그래서 K아트의 범주를 어디까지 넣어야 되는지 그 말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K컬처? K컬처가 큰 우산이고 그 밑에 여러 가지 K자 붙은 것들이 주르륵 있잖아요. 여기에 K아트를 넣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K아트 자체는 이미 K컬처 아래 부속처럼 어떤 그 아래의 하위 단위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미술을 총칭하는 그런 독립적인 단어, 또 그 단어가 가진 그 힘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립미술관이 기금제도, 조례제정, 후원제도, 지역문화재단이 아니라 뭐 현대미술관 같은 그 자체 재단 운영, 뭐 거버넌스 참여 등 종합적으로 운영제도 측면에서 최소한 이런 거 하나 시도해 볼 수 있겠다라고 제안할 수 있는 거. 정치적 독립, 재정적 독립, 아까 말씀하신 기부를 받든 뭐를 하든 관련 조례 바꾸고 규정을 바꿔서라도 그게 풀어져야 되고요. 재정적 독립, 정치적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아무리 여기 뭐 서영희 교수님이랑 저랑 합성적으로 얘기하고 뭐 형식적인 얘기 해봐야 다 긍정적이고 좋은 얘기인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시스템에서 분명히 딱 걸리는 부분 딱 그 2개거든요. 쉽게 말하면 행정, 네, 정치적 입김, 그 다음에 재정적 자율성 안 되는 것. 책임운영 기관 아니잖아요, 여기요. 철저하게 시립아닙니까? 계속 바뀌는 이 행정구역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해야 될지 좋은 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할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자리에 앉힐 것인가를 시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그 조각을 내서 보기를 기대하고 그런 대안을 좀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지금 여기서 나오는 좋은 내용들은 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인천 여기 관계자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문화재단이 중심이 되든 미술협회가 중심이 되든 이 목소리를 끝까지 잘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발제자, 토론자, 그리고 끝까지 지금 객석을 지켜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인천시립미술관은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시민과 예술이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미술관, 그리고 도시 속의 공공문화의 중심 공간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하겠고요. 끝까지 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